네, 시간 이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물류라는 거는 단순하게 물건을 하역하거나 그다음 이동하거나 또는 운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지스틱 개념에서 확장해서 음, 공급 사슬 관리까지 해서 이렇게 넘어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치의 개념에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물류가 어떻게 해서 과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분석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했던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그 보통 컨설팅에서 자주 쓰는 분석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사슬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위해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사용했던 가치 사슬을 가지고 물류의 경쟁 우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치 사슬의 개념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물류를 활용하고 이 물류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가치 사슬의 개념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류와 경쟁 우위 보면 가치 사슬 밑에 구조 보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포트 액티비티가 지원 활동이죠. 그러니까 지원 활동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액티베이터, 이게 키 액티베이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활동이 되죠. 그래서 이 원래 지원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핵심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 포터가 얘기했던 가치 사슬 개념도에서 물리하고 관련되는 활동들 중에 하나가 여기 빨간 색깔로 색칠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바운드 로지스틱,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조달 물류죠. 음, 조달 물류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생산이죠. 음, 오퍼레이션은 생산이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은 유통에 관련되는 거예요. 유통 물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 다음에 세일즈, 판매죠. 마케팅과 판매.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핵심 활동에 해당되죠. 이런 핵심 활동들 중에서 이 조달 물류하는 거, 인바운딩 요것과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이 바로 물류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이 가치 사슬에서도 주요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중에서 물류와 관련된 활동들이 두 개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거나 또는 얘를 효율성을 증대시키면 좀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경쟁 우위라는 거는 음, 여기다 시장이란 말을 써줄게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 음, 이런 말은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음, 낮은 비용으로 이 낮은 비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죠. 차별화가 가능하죠. 이 차별화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음, 그래서 기본은 이거죠. 비용을 최소화해서 여기서 어떤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물류를 비용을 줄이면 이 물류의 비용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면 다른 경쟁자와의 차별화가 발생되고요. 차별화를 통해서 기업이 고유한 가치, 기업 저기 소비자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거죠. 음, 그게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객 지향적인 공급 사슬과 경제 공유에 대한 새로운 원천으로서의 어떤 물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기업이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많죠. 그래서 경쟁자들 물리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면 매출을 늘려서 시장에서 뭐 마켓쉐어를 늘리거나 또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기업과 다른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쟁 우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기업의 CEO가 엄청나게 좋은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주 싼 가격의 원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기술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는 경쟁 우위는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뭐 세일즈를 잘한다든지, 또 마케팅을 잘한다든지, 또는 뭐 회계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다든지, 또는 생산 운영 시설 설비를 잘해서 운영상에서 비용이 최소화돼서 이윤을 많이 남기다든지 여러 가지 경쟁 우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쟁 우위는 기술적 경쟁 우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경쟁 우위 중에서 어느 쪽? 물류 쪽에서 보겠다는 거야. 물류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을 낮게 만들기만 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가치들이 다른 기업하고 다른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기업은 다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을 줄어들게 되면 이 비용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재화의 가격을 낮추게 되죠. 왜냐하면 원가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낮고 질 좋은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이익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싼 가격에 동일한 성능의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원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내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보다 좀 더 높은 가치를 얻는 걸 소비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비교 우위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 우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가치사슬을 이용해서 기업이 물류를 통해서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지는지 보여준 거죠. 그쵸? 핵심하죠.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중에서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을 통해 로지스틱의 활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류 활동에서도 역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실행시키냐에 따라서 기업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율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관점은 그런 경쟁의 비교 우위를 바로 물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 관리되는 물류 시스템. 이게 잘 관리라는 거는 효율적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으로 관리된 물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른 기업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고, 이런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좀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경쟁 우위는 되게 많았어요. 낮은 인건비를 쓰던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가가 싸든가. 원가가 싸다는 거는 지하 자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이 풍부하던가, 또는 자본이 많던가,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크던가, 그 다음에 아주 독보적인 독창적인 기술이 있던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비교 우위의 요소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특별하게 첨단 기술이 아닌 이상 기술적 특성이 비슷하죠. 보통 상향 평준화가 되잖아요. 애플이랑 삼성 휴대폰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뭐 어떤 제품이 훨씬 더 뛰어나고 성능이 뛰어났지만 기술이 점점 발달되다 보면은 상향 평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애플이랑 뭐 삼성만 선호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적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휴대폰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의 기술적 어떤 비교 우위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물류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류 계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한다면, 역시 기업도 뭘 가질 수 있다?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급 사슬에서 비교율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고객이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고객의 니즈는 항상 변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고객의 니즈가 동일하면 비교율을 갖는 기업들이 딱 존재하는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잘 맞네. 근데 고객들은 늘 변화하고 시대도 변하고 사람들의 성향도 변하고 늘 생각들이 바뀌어요. 요구 사항들이 늘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의 니즈에 잘 맞춰서 거기에 대응되는 고객 지향적인 공급 사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론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합리적인 물류 관리를 통해 가지고 타 기업과 다르게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고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며 그 다음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가 물류를 배우는 기본적인 목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공급 사슬의 원천은 뭐냐? 여기 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삼성전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좀 되게 재밌어요.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원자재 수급의 절감과 관련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반도체 이동하거나 하는데 물류비가 뭐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들게 만드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니죠. 물론 반도체라는 게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선진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다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잘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삼성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책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물류 구조를 잘 만들면 그게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음, 소비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컴퓨터 회사도 있고 뭐 휴대폰 회사도 되게 많죠. 그런 고객 지향적인 어떤 SCM 전략을 만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객 지향적인 SCM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 수립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 또는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어떤 전략인 것이다. 그래서 이 SCM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이 SCM이라는 건 매니지먼트잖아요. 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라 보시면 돼요.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오히려 뭐다?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의 패러다임이다. 음, 어떤 기술적인 이게 솔루션이라는 게 기술적 방법이거든요. 기술적 방법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뭘 측정해야 된다 이런 기술적 방법이 아니라 생각의 차원을 패러다임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SCM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에 보는 패러다임 뭐죠? 고객 지향적인 거죠.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 또 몇 가지 더 있죠. 최근에는 고객들이 단순하게 물건을 싸다라는 것만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뭐 환경오염에 관심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첨단의 어떤 시스템, 물리 시스템을 가진 뭐 이런 것들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니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춘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상에서 최근 들어서 물류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글로벌이죠, 글로벌. 이제 물건들 국내에서 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해외에 수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싼 원자재 가격들을 국내로 유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처럼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 수출이
활성화돼 있죠. 그죠? 수출입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수출입으로 인해서 물류에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도 글로벌화되고 그 다음에 물류도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오게 되고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도 한 나라에서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품을 되게 다양해서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류가 복잡하게 된 거죠. 생산과 판매가 글로벌리제이션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물류에 관심이 점점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도 신흥 시장이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싼 지역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EU나 이런 것처럼 그 경제 공통체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 내부에서 관세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제 공동체 문제들 그 다음에 생산도 이제는 뭐 같은 데서 하지도 않죠. 애플 같은 게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지역 다 다른 거죠. 기업이 생산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곳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고 생산은 또 다른 나라에서 되고 판매는 또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또는 그 완제품이나 반제품들 그 다음에 원료의 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점점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신흥시장의 수요가 증가했고 값싼 원자재 산지 개발했고 제조 방법도 개선된 거예요. 요즘은 제조 방법이 좀 예전처럼 막 승용공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모듈화되어 있고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조 방법들 내에서 굳이 기술자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동화도 돼 있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여기 생산 요소라는 거는 주로 노동력을 생각하시면 노동력이 싼 지역도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류가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고객 기대수도 상승했다 그랬죠. 예전에 그냥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장 상태도 보고 아니면 로켓 배송 속도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송해주는 그 택배 기사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친절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 전자상거래하는 데 보면 거기 평가 쓰잖아요, 평가.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친절도도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배달하는 사람들의 친절도까지 되게 다양한 니즈가 있는 거예요, 고객들은. 그런 고객들 니즈를 다 만족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전체의 고객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물류를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가치라든지 서비스의 가치,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영상 이유로도 역시 물류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요. 이게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민영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국제 간의 무역으로 되게 되면 세금이나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하게 돼요. 그죠? 국가의 어떤 정치 체계, 경제 체계, 그 다음에 어떤 규제들, 환경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던 것과 달리 지금처럼 무역이 활발해진 상태에서는 이 물류라는 게 이런 규제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다 수용하는 상태에서 최소의 비용을 드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류라는 게 기업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운송의 자유라는 거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만약에 운송을 관리하게 되면 획일화되는 거죠. 루트가 하나가 되고 간단해져요, 방법도. 근데 자유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요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죠.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운송이나 물류에도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형성되면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음, 우리는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최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9.11 테러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11 테러가 발생되면 항공 운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거죠. 테러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운송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많이 쓰게 되면 대기오염이 심해지니까 우리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한 운송하는 업체를 또 선호하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공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인식 변화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 생산자 입장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재고량을 사실은 이거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라 보시면 돼요. 재고가 사실 적어도 안 되고 재고는 많아도 안 되거든요. 많게 되면 창고 비용이 증가하게 돼, 보관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재고가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적정한 재고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재고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지트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고 자체도 비용이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트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지트를 통해 가지고 재고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 재고 부족에 따른 어떤 판매 감소도 증가하게 돼 이런 것들 역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은 재고 수준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게 바로 재고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번이 기술적 진보인데 이게 6번이죠. 6번이요. 고치세요. 그 다음에 7번이 기술적 진보도 있죠. 기술적 진보까지도 우리가 포함된다. 그래서 운송기술, 운송기술의 발달, 뭐 우리 드론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운송기술의 발달들. 근데 항공, 예전에 항공이 없었으니까 대부분 다 물류는 무역이나 물류 같은 것들을 좀 배로 했었죠. 자동차의 발달, 도로의 발달, 그 다음에 철도도 지금 고속철이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송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에 관심이 고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물류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왜 기업에서 물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왜 물류론인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급 사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물류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눠볼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